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뭐 하다가 나타난 거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리의 모퉁이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선영이, 내 며느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온몸이 떨렸고 제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선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떠나야 했어요. 제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왜 그래야 했어?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이 놓인 책상 앞에 앉아 저는 오늘도 그 사진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정호의 얼굴은 여전히 생생하고 미소는 그날 그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소가 제게는 슬픔이 되어 있고 모든 게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저는 영정사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호야, 미안해. 아버지가 못해준 게 많지만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영정사진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제 마음속의 분노는 여전히 시뻘건 채로 식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혈연도 다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안다고 생각합니다. 정우가 남겨준 건 이 영정 사진뿐이 아니라 보험금도 있었고, 그리고 선영이라는 이름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내 손주를 낳은 며느리가 벌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몇 천만 원, 정확하게 말하면 5천만 원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보험금,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산, 아들의 아이가 먹고 살아야 할 그 돈을 말입니다. 손주의 등록금, 병원비, 모든 것이 필요했는데 그 여자는 돈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인 내가 아들이 남긴 그 손주와 손주의 양육비까지도 떠맡아야 했습니다. 아니면 아들의 아이를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눈앞이 벌겋게 타올랐고 그 여자의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로 밤을 새웠습니다. 돈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신뢰도, 희망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제 삶의 의미까지도요. 혼자 남겨진 이 방에서 저는 영정사진만 바라보며 7년이라는 시간을 분노로 채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가 7년을 살아온 방식입니다. 그 여자를 향한 분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손주 준호를 안고 앉아 있을 때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5살 아이의 눈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지금 하늘에 가 계신단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언제 내려와? 손주의 손이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정직이 최고의 자산이라고 가르쳤고 돈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고 정직함 속에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했을 때도 우리는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서로를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우를 낳았을 때 저는 이 아이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키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학교 교육비가 부족해도 저는 절대로 비리나 부정직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좋은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제 가슴은 자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랐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손주를 낳았을 때 저는 세상이 이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우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비가 수백만 원씩 나왔습니다. 보험금을 타야 한다고 의사는 말했고 정우는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은 못 견디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남겨진 게 보험금 5천만 원과 선영이라는 며느리와 그리고 아직 5살밖에 되지 않은 손주였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모성 본능을 발휘할 것이고 남편이 남긴 돈으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밤새 그 돈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아이도 두고 아이의 미래도 두고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돈 5천만 원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70년을 믿어온 정직이, 신뢰가, 그리고 사랑이 모두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요. 사람은 돈 앞에서 다 변합니다. 피를 나눈 관계도, 결혼식 맹세도, 그 모든 게 돈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매일 그렇게 혼자 손주를 키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나는 또 다른 배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아이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7년 동안 저는 매일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분노는 제 마음속에서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 분노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미 벌써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분노가 제 생을 움직이게 했고 분노가 제 손주를 키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옳은 방식일까요? 제 손주는 이런 노인과 함께 살면서 행복할까요? 제 마음속의 분노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전해질까요?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제 가슴을 누르곤 합니다. 정호의 장례식 날 아침, 저는 검은 옷을 입고 연결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해준 것들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연결을 하고 화장장으로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주 준우는 5살이었고 어린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연결식장으로 들어갔고 아내도 함께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검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현판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여자의 얼굴에는 눈물보다는 어떤 허황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 때문이라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장에 들어간 아들을 보내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선영이 앞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영아, 당분간 우리 집으로 올래? 아니면 내 부모님 집으로 갈래? 선영이는 한순간 침묵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일단 저는 따로 있을 곳이 있어서 준우는 아버님께서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따로 있을 곳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들 장례식 바로 다음 날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정우가 남긴 유산이 있는데, 그리고 보험금도 있는데 그것들로 아이를 키우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영이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고 마치 제가 뭔가 위협적인 말을 한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아버님, 그 돈은 없습니다. 뭐가? 보험금이요. 정우 씨한테 보험이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보험을 들어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보험 청구서를 이미 내라고 했고 병원비 청구서에도 보험금으로 감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선영아, 의사 선생님도 말했고 병원비 영수증에도 보험금 항목이 있던데? 아, 그건 제가 이미 해제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제를? 정우 씨가 힘들어하니까요. 보험료가 아깝다고 하니까 제가 해제했어요. 저는 그때 선영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지 않았고 손가락으로 자꾸 옷 단추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는 정호의 장례식 직후였고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좋아, 일단 이 일은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정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고 준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3일장을 치르고 나서 저는 선영이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선영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 아이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함께 살자. 그러자 선영이는 갑자기 짐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아침에 떠날 거예요. 준호는? 준호는 아버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선영이는 정우가 살던 아파트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그 모습을 바라봤고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선영이는 검은 여행용 가방 2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선영아, 너 어디가?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 아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저는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그 다음 선영이는 준호를 한번 안아주었고 그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춰주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잠깐 다녀올 거야. 그 말을 한 후 선영이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선영아, 언제 와? 너 어디가? 아버님, 죄송합니다. 선영이는 그렇게만 말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의 뒷모습이 도로 위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다리가 움직였지만 이미 택시는 모퉁이를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손에는 준호의 손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5살 아이는 엄마가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그 후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저에게 남겨졌고 아들의 빈방도 남겨졌고 그리고 남겨진 모든 것에 대한 분노만 커져갔습니다. 7년 저는 그 분노 속에서 손주를 키웠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려주고 밥을 해주고 숙제를 봐주고 그러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분노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 여자 선영이라는 이름의 그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제 생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손주 준우는 이제 12살이 되었고 중학교 1학년이 되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준호의 도시락을 챙기고 아이가 학교에 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 아이를 현관문까지 배웅합니다. 준호가 떠나간 후 저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밥을 먹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준호가 학원에서 나올 때까지 학원 앞에서 기다립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들과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웃고 있었는데 저는 준호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습니다. 준호야, 학교는 잘 다녀왔어? 네, 할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나누는 일상의 대부분입니다. 준호는 제 마음을 이해할 만큼 나이가 들지 못했고 저는 이 아이 앞에서 분노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은 항상 굳어 있었고 제 목소리는 항상 낮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하늘로 갔고 이제 저는 정말로 혼자입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가 제 분노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완충장치가 없습니다. 저는 혼자 이 분노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직업도 오래전에 잃었습니다. 정호의 장례식 이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이제는 손주를 키우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만 벌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손주를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내 분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절망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저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게는 들을 수 없는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이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이 제게는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인지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배달일을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누볐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무릎도 아팠고 손가락도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7년을 버텼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고 매일 같은 분노를 안고 매일 같은 외로움 속에서 말입니다. 준호는 점점 자라갔고 이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할아버지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짐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제 앞에서 웃지 않았고 제게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 분노가 이 아이를 짓눌렀고 제 절망이 이 아이의 어깨에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를 버릴 수도 없었고 절망을 떨쳐낼 수도 없었고 이 고독함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7년 저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분노 속에서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독함 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변화는 없을 거고 더 이상 희망도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배달을 나갔습니다. 오토바이 사이드카에 음식을 싣고 저는 이 도시의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고 발목도 아팠고 가슴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학원비가 이번 달에 있었고 의료비도 내야 했고 월세도 내야 했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항상 부족했습니다. 제 돈은 모두 준호를 위해 쓰였고 저는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남긴 밥을 덮여서 먹곤 했고 때로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이면 저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가방을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올라갈 때의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배달을 마치고 동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불우이웃 돕기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일주일에 3일씩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저는 그 전단지를 보면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그곳은 내가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번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배달을 하던 중 무릎이 심하게 부었고 결국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휴식을 권유했습니다. 좀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무리하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오고 돈이 안 들어오면 준호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하루에 많은 배달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번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달마다 빠져나가는 돈들을 생각하면 저는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나에게 할아버지, 밤중에 왜 오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 고통을 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저는 정말로 배고팠습니다. 요리할 기력도 없었고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 먹을 돈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그 전단지가 생각났습니다. 무료 급식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런 곳에 가야 할 정도가 되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고팠고 기력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봐야지. 저는 전단지에 쓰여 있던 주소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돌고 낡은 건물들 사이를 지나가며 저는 계속 앞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알아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급식소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 장애인분들, 그리고 내 또래의 할아버지들이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 맨 뒤에 섰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면서
저는 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서로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앞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의 모임. 저는 이 줄 속에서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로 여기 왔구나. 내가 정말로 이 정도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급식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국 냄새가 나왔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국을 담아주셨습니다. 저는 음식을 받았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급식소 입구 근처에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크고 맑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약하게 속삭였습니다. 제 모든 혈액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목소리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제 눈동자도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눈동자가 어디서 본 눈일까요? 아, 정호. 정호의 눈입니다. 제 아들 정호가 어렸을 때의 그 눈이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목구멍이 삼켜졌습니다. 삼키는 것도 힘들었고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제 입에서 나온 이름이었습니다. 아이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기 위해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아이의 입가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급식소에 와서 뭐를... 아이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급식소에 온 내 모습을 저의 손주가 봤습니다. 이 아이가 본 것이 제 모습입니다. 생계를 위해 배달을 하고 자존심도 버린 채 무료 급식소에 와서 밥을 받으려고 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급식소 안에서 일하고 있던 봉사자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제 전신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여기 자주 와요. 아이가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오셨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이거 별거 아니고. 제가 말하려고 했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저희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너 여기서 뭐하니? 밥 받아가자. 급식소 담당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제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손주가 무료 급식소에 다닌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내 손주가 빈손으로 여기 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밥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제게서 눈을 돌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깨, 검은 교복, 그리고 밥을 받으러 나아가는 발걸음. 이 모든 게 제 탓입니다. 내가 제대로 이 아이를 돌보지 못했고 내가 충분하지 못해서 이 아이는 무료 급식소에 와야 했습니다. 제 무능함이, 제 분노가, 제 절망이 이 아이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도 이미 바닥이었고 이제는 이 아이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발을 돌려 급식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급식소를 빠져나온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목표도 없이 방향도 정하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제 가슴은 여전히 철렁거리고 있었고 제 다리는 마치 타인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저는 인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님,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 수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몇천 번을 상상해온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영이, 제 며느리, 아들을 남겨두고 사라져갔던 그 여자가 7년 만에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7년 전보다 훨씬 밝았고 건강했고 그리고 살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입니까?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뭐 하다가 나타난 거냐?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7년의 분노가 들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뭐 했어? 어디에 있었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아프고 준호는 무료급식소까지 다녀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선영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남긴 돈은 어디다? 아버님, 그건 보험금 5천만 원은. 아버님, 제발 얘기를 들어주세요. 선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도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우 오빠가 죽기 전에 정우 오빠가 빌린 게 있습니다. 5억 원입니다. 제 귓가가 울렸습니다. 5억 원. 정우가 무엇 때문에 5억 원을 빌렸단 말인가? 정우 오빠가 치료비 때문에 사채에 손을 댔어요. 선영이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 사채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월 20%입니다. 뭐라고? 정우 오빠는 이미 5억 원 이상의 빚을 안고 있었습니다. 선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5천만 원으로는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었어요. 제 머리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나는 보험금을 받아서 그 빚을 먼저 갚아야 했어요. 그러면 준호는? 정우의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 선영이의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준호가 사채업자들의 보복에 당할까봐 두려웠어요. 준호가 위험할까봐 준호를 떠나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영이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듯이 몸을 굽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모든 게 내 탓이에요. 저는 자살할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저는 못 죽었어요. 그리고 정우 오빠한테도 미안했어요. 준호한테도 미안했어요. 선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무도 날 모르게, 아무도 찾을 수 없게. 근데 7년이 지났고 저는 이제 준호를 만날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 여자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모든 게 선영이의 선택이었나?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건가? 제 분노가 순간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제 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니 오늘 하루가 악몽 같기도 했습니다. 급식소에서 준호를 만났고 거리에서 선영이를 만났고 7년의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작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면서 그 아이는 자신의 배낭을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준호야, 숙제 많아?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별로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보통 아이가 휴대폰을 들면 뭐 하는 거냐고 물곤 했는데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휴대폰의 화면을 터치했고 아이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제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준호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아이를 봤습니다. 준호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의 사진을 보는 건가? 준호의 손가락이 다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수신음이었습니다. 준호가 화면을 다시 봤고 아이의 입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7년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 동시에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아이는 내 손주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는 것을요. 이 아이는 내가 아는 그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만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만의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이 아이 앞에서 나의 분노만 표현했고, 나의 절망만 전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마음이 아픈지, 이 아이가 누구를 그리워하는지, 이 아이가 무엇을 느끼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밥 먹고 싶어요. 아이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준호야. 제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응?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넌 엄마 생각 많이 해? 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엄마가 있다는 거 몰랐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내가 버거워하던 손주는 그저 나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7년 동안 자신의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무료 급식소에 가면서도, 학원에 가면서도, 밤마다 홀로 누우면서도 이 아이는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도 봐주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울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지금까지 누가 봐줬니? 제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영상통화로. 아이가 말을 끝내지 못한 채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할아버지. 저 기억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먼저 연락했어. 작년에. 작년에? 네. 엄마가 카톡을 보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선영이가 작년에 준호와 연락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여자는 이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었단 말인가? 준호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왜 가버린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제가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그건 할아버지는 엄마를 싫어하시잖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항상 엄마 얘기할 때마다 할아버지 얼굴이 무서웠어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아, 그게 할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엄마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화내실 것 같아서 저는 몰래 했어요. 준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한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프셨다고, 그래서 떠나야 했다고, 돌아올 수 없었다고 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나를 지켜주려고 그런 거라고. 제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엄마 얘기 못하게 했어요? 왜 할아버지는 엄마를 그렇게 싫어해요? 준호가 제게 물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저는 이 아이 앞에서 선영이를 악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의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의 그 그리움을 짓밟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만날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만나자. 준호야.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엄마를 만날 수 있어요? 아이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응, 만나자. 저는 다시 한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제게로 와서 안겼습니다. 작은 몸, 떨리는 어깨, 그리고 아이의 울음. 제 팔이 준호를 감싸 안았습니다. 7년 동안 제가 하지 못한 포옹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아이가 그리워하던 누군가의 포옹과 비슷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이 아이를 안고만 있었습니다. 이틀 뒤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되면 좌석에 앉아 있었고 저와 준호는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얼굴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가 제게 시선을 맞췄습니다. 아버님,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오빠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저는 정우 오빠가 카드 청구서를 보는 걸 봤어요. 선영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한 달에만 1,000만 원이 넘는 의료비가 있었어요. 제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우 오빠는 제게 말했어요. 근데 본인이 치료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선영이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충분하지 않아서 개인 신용카드로 계속 결제하고 있었대요. 준호는 엄마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카드 청구서를 들었을 때 이미 채무가 3,000만 원이 넘어 있었어요. 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정우 오빠가 사채까지 쓴 건 그 이후였어요. 선영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생명보험도 들었어요. 본인의 죽음 이후에 가족을 위해서라고. 카페의 배경음악만 들렸습니다. 정우 오빠가 돌아가신 그날 사채업자들이 집에 왔었어요. 선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말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엄마는 너를 지켜야 했어. 준호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험금이 나왔을 때 5억 원이 사채 금리로 이미 불어나 있었어요. 선영이가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 저도 문제였고 준호도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제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기로 했어요. 누군가가 저를 찾으면 준호가 연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영이가 다시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너를 지키려고 그랬어. 준호의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저는 7년 동안 그 빚을 갚기 위해 일했어요. 선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집 청소도 해주고 카페에서도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도 일했어요. 선영이의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모두 굳어져 있었습니다. 작년쯤에 마지막 이자를 다 갚았어요. 그럼 지금은?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주간보호시설에서 일해요.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호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호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내가 할아버지한테 잘못 얘기한 건 없으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나 잘 살았어. 할아버지가 나 잘 봐주셨어. 아이가 말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엄마의 손을 잡았고 엄마의 손가락을 만져봤습니다. 엄마, 손 많이 아팠겠다.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선영이는 그 순간 온몸을 흔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둘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분노가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제 원망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으면서 말입니다. 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고 제 입에서 신음이 나왔습니다. 카페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제게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7년을 버티던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제 몸이 흔들렸습니다. 울음이 나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도 일어나서 우리 둘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해줬어. 내가 너한테 너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페 직원이 물티슈를 주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저 잘 봐주셨어. 준호가 제 얼굴을 닦아주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의 엄마를 그렇게... 목이 메었습니다. 선영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이해합니다.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정우 오빠가 돌아가신 것도 충격이 컸고 저를 두고 떠난 것도 분명 상처를 주었으니까요. 저는 선영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도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너를 원망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7년 동안 매일같이. 알아요. 선영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님을 보니 아버님도 고통 속에 있었구나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7년 동안 빚을 갚으면서 고통 속에 살아왔고 제 원망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저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니까요. 준호야. 제 입이 떨렸습니다. 엄마도 할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준 거 알아요. 엄마도 고마워해요.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7년. 정말로 7년을 잘못 살았습니다. 7년을 분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7년을 오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손주에게, 그리고 선영이에게 미안해.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로 미안해. 제 몸은 계속 떨렸고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카페의 조명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제 시야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까지 제가 줄 수 있었던 모든 사랑보다 더 큰 것을 제게 주고 있었습니다. 용서, 그리고 위로. 7년 동안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이 작은 손이 다시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카페에는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울음이 잦아들었고 어깨의 떨림도 멈췄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제 옆에 앉아 있었고 선영이는 마주보는 자리에서 저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카페의 배경음악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게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제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선영이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굳어진 손가락, 갈라진 손등, 그리고 무수한 상처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 눈이 그 손을 보았고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음으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눈물이었습니다. 준호가 선영이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이는 제 손자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가락들이 준호의 검은 머리를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 상상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집에 가도 돼? 아이가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엄마 집에 가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선영이는 일어나서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습니다. 준호도 일어나 엄마 뒤를 따라갔습니다. 제 혼자 테이블에 남겨졌습니다. 카페의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오후 햇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아는 거리였고 제가 배달을 돌아다니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는 거리는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거리가 아니라 제 눈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집으로 가요.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제 손이 준호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거리는 여름해가 뜨거웠습니다. 선영이는 앞서 걸어가고 저와 준호는 뒤따라갔습니다. 거리 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나쳤습니다. 할아버지, 아이, 그리고 여자.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모를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고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거리의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빌딩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가끔 제 팔에 기대었습니다. 말 없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손, 이 길, 그리고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잃어버린 시간이 지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갖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의 방은 작았습니다. 원룸의 좁은 공간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준호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교 입학식, 생일, 운동회의 사진들. 준호가 그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건? 아이가 가장 최근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사진이야. 선영이가 답했습니다. 준호가 그 사진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우와 함께 있는 자신의 어린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이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선영이가 제게 시선을 맞췄습니다. 제가 창문 쪽으로 가서 서 있었습니다. 거리가 보였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저런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7년 동안 이 거리들을 누볐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제가 돌아서서 아이를 봤습니다. 준호는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사진들 다 보관했대요. 할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을 잃지 않으려고 엄마가 계속 사진을 찍고 저장했대요. 제 눈에 눈물이 다시 맺혔습니다. 이 사진 봐요. 내가 6살 때래요. 준호가 자신이 어릴 때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 아버지가 내일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달라고. 제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날마다 날 찍었대요. 준호가 사진을 제게 건넸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검은 머리의 어린아이, 밝은 눈, 웃음이 있는 얼굴. 이것이 정우가 보고 갔던 마지막 모습이었나? 이 아이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준호네.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준호가 제 팔 안에 안겼습니다. 선영이는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와 엄마와 정말로 가족이 되고 싶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도 가고 할아버지 집에도 가고 3명이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 제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나?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 내가 7년 동안 못해준 것이 이것이었나? 좋아.
우리 그렇게 하자. 제가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선영이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좋아해 주셨어? 응,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미안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선영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물었습니다. 선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네, 아버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선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손가락들이 제 손 위에 있었습니다. 미안해. 7년 동안 힘들었겠지. 아닙니다. 이제는. 선영이가 제 손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는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우리 둘을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우리 둘을 감쌌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제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나왔습니다. 돈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것. 서로를 안으려는 이 마음이 가족이구나. 그리고 이 마음이 내가 7년 동안 거기서 찾지 못했던 것이구나. 준호의 팔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고마워요.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이와 나는 그 아이를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갈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7년 동안 놓친 모든 것들을 이 순간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제 집의 거실에 3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 선영이, 그리고 제 것입니다. 밥을 퍼담으며 제가 먼저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숟가락으로 국을 떠마셨습니다. 선영이는 반찬을 집어 준호에게 권했습니다. 아무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숟가락이 밥을 섞는 소리, 국을 마시는 소리, 반찬을 씹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이제는 제게 소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선영이가 일어나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밥상을 치우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학원 가기 전에 엄마랑 좀 봐도 돼? 아이가 말했습니다. 응. 뭐 봐? 영화요. 엄마가 보고 싶은 영화 있대. 그래. 괜찮아. 가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이 제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선영이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내일 오전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선영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일이 있어서요. 응, 괜찮아. 준호 때문에 봐야 할 일 있으면 봐. 제가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선영이는 시계를 봤습니다. 제가 이제 가봐야겠네요. 내일 일이. 응, 고생해. 길 조심해.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내일 봐. 내일 영화 재밌을 거야. 응. 준호도 잘 자.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 선영이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다음 선영이는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심해서 가.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와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제 팔 안에 기대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손 괜찮을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근데 엄마 씩씩하더라. 제가 답했습니다. 응, 엄마 정말 씩씩해. 그리고 좋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아? 응, 할아버지도 좋고 엄마도 좋아. 이게 최고야. 아이가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끄고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재밌어. 함께 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거기 밖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독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준호가 있었고 멀리는 선영이가 있었습니다. 7년의 분노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찼습니다. 사과의 말은 이미 많이 했습니다. 미안해라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 함께 영화를 보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과이자 가장 진정한 용서였습니다. 준호의 머리가 제 팔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아이를 들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자, 준호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는 깊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호흡, 평화로운 얼굴.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었구나. 7년 동안 못해준 것이 이것이었구나. 거실로 돌아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이 조용했습니다.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7년 전에 내가 바라봤을 그 하늘과 지금 내가 바라보는 하늘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원망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준호의 웃음이, 선영이의 손이,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호야, 괜찮아. 아버지가 모두 괜찮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집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들어와.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영이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반찬이 가득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선영이가 인사했습니다. 제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오늘도 와? 어제 왔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매일 와도 괜찮지 않으세요? 선영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좋지. 선영이가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러 갔습니다. 그 사이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다, 준호야. 선영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준호가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작은 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음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학교 어땠어? 선영이가 물었습니다. 재밌었어. 근데 배고파. 할아버지, 밥 뭐해요? 준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반찬을 가져왔으니까 함께 지을까? 제가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3명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밥을 덜고 국을 떠서 끓이고 반찬을 담아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각자 자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밥을 푸고 선영이가 국을 담고 준호가 반찬을 나르고 거실 밥상에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3개의 밥그릇, 3개의 숟가락, 3사람. 잘 먹겠습니다.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 먹자.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말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했습니다. 아버님. 선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저 이제 정말로 감사해요.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아니요. 그냥 아버님이 저를 받아주셔서요. 선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우 오빠를 충분히 지켜주지 못하고 준호도 버리다시피 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선영아.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말자. 우리는 모두 힘들었고 모두 최선을 다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선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감사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너 덕분에 내가 깨달았어. 분노가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치유하는지. 준호가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봐주고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하는 걸. 선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다음 조용함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밥이 끝나갔습니다. 선영이가 일어나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주방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앉아요. 아이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제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밤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선영이가 나왔습니다. 다 했어요. 고맙다. 제가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길 조심해. 준호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내일도 와. 내일도 올게. 선영이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다음 선영이는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응. 조심해서 가.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와 저는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정말 좋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는 거. 아이가 말했습니다. 제 손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나도 좋아. 정말로. 제가 대답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창밖으로 들어왔습니다. 7년. 정말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돈은 사라지고 분노는 무너지고 오해는 풀렸습니다. 남은 것은 다만 이것입니다. 손주를 안는 이 시간, 며느리와 함께 밥을 먹는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마음, 마음속으로 쟤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을 잃었을 때는 모르지만 사람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무엇도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 일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